그래서 저는 오픈 퀀텀 시스템, 그러니까 열린 양자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열린 양자계가 가장 활발히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최신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주제에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지식의 경제성까지 가기 위해서 이 저널클럽 발표 4번을 통해 알아가고자 그래서 오늘은 오픈 퀀텀 시스템의 개념과 그에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그나마 오픈 퀀텀 시스템에서 가장 잘 풀린 모델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남은 3번의 발표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 퀀텀 시스템의 인트로덕션은 왜 오픈 퀀텀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양자역학으로부터 배운 개념들을 통해서 열린 양자계에 대한 개념 확장 3번이 잘 풀린 모델에 대한 수학적 증명 4번은 수치 해석적인 방법 지금까지 나온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그런 문제 이런 열린 양자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 많은 난제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에 대한 그 접근 방법 중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 양자계의 예시가 무엇이 있느냐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쓰는데 열린 양자계가 뭐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던 양자역학과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제 클로즈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것들은 무슨 법칙이 존재하냐면 확률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확률의 합이 항상 보존이 된다는 게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주는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현재 가정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실험이나 뭔가 뭐 양자 컴퓨터면 양자 컴퓨터 부품이나 그런 걸 만들 때 과연 그 장치가 완벽한 클로즈 시스템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특히 양자역학은 이미 설마 플럭츄에이션, 열적 요동에 의해서 이미 많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자정거에서는 에러 코렉션이라는 분야가 활발하게 좀 연구가 되고 있고 그런 에러 코렉션은 약간 큐빗의 에러를 큐빗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오픈 퀀텀 시스템은 애초에 시스템을 최대한 오류가 적게 하도록 또는 환경을 잘 이용해서 더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퀀텀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은 관심이 있는 게 시스템이면 인바이러먼트라는 외부와 이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과정과 결과들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 퀀텀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실험은 다 오픈 퀀텀 시스템이 아무리 우리가 최대한 환경을 제어를 하고 뭐 시료를 만들 때 최대한 디펙트를 제거를 하고 한다고 한들 인간이 만듦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고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의미에서 오픈 퀀텀 시스템이 중요하고 특히나 화학자들이나 이제 과학 그리고 핵물리 하는 사람들이 오픈 퀀텀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이유가 일단 화학 반응이 용액 안에서 열심히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픈 퀀텀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로 하고 심지어 오픈 퀀텀 시스템에서 첫 번째로 해결한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결한 사람이 화학자였어요. 그래서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고 광학이나
핵물리 같은 경우는 왜 언급이 되냐면 이론에 대한 실험적인 구현이 제일 쉽다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실험적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중요하고 웬만한 이론적 방법론은 다 광학을 기반으로 먼저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오픈 퀀텀 시스템은 레티스 시스템에서 응집물질 물리나 아니면 블랙홀 통계역학 블랙홀도 정보 역설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 열린 양자계에서 접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 퀀텀 시스템에 가장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알게 되겠지만 첫 번째로 애초에 시스템과 인바이런먼트 시스템은 저희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나 디그리 프리덤 같은 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인바이런먼트는 퀀텀 플렉추에이션은 이미 거의 인피니트 디그리 프리덤을 갖고 있고 거기에 열역학적인 요동이나 아니 우리가 강제로 뭔가 인바이런먼트 효과를 주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를 다 알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실험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모델링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설머 플럭츄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 무한 차원의 경우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고려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퀀텀 시스템에서는 특별히 발생하는 게 디코헤런스라고 한글로는 이제 결깨짐 현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적 특성이 고전적인 특성으로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는 중첩이 가장 크고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게 존재하는데 그런 게 이제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중첩들이 깨지고 그냥 시스템이 고전적인 확률 분포에 따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 엔트로피가 통계역학에서 주로 많이 보는 파라미터가 엔트로피, 온도, 에너지, 넘버 그리고 뭐 부피나 압력 같은 경우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겠다. 부피, 압력, 부피, 압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여기서 가장 핵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 엔트로피입니다. 오픈 퀀텀 시스템에서 엔트로피의 상호작용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온도는 절대 온도로 해놓고 에너지랑 넘버도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론을 전개를 해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더 일반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난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전역학과 다른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넌 마르코비안 이펙트라고 예를 들어 그 뉴턴 방정식은 결정론적이죠. 그래서 해를 풀면은 t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초기 조건만 맞으면 그냥 그래프는 다 그려집니다. 그런 걸 마르코비안 이펙트라고 그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 이전에 있던 효과가 앞에 있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넌 마르코비안 이펙트고 이거에 대한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그토록 싫어했던 넌 로컬 이펙트 때문입니다.
이 non 로컬 이펙트는 저도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전자기 2의 이제 10챕터인가 11챕터를 배우면 그 지연된 포텐셜, 리타드 포텐셜의 개념을 배워요. 그게 뭐냐면 빛이 이제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뭔가 휘면서 움직이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이렇게 휘었다고 쳐보죠. 그럼 여기 있던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퍼질 거예요. 이 빛이 만들어낸 전자기파가 아니지 빛이 아니라 전자가 얘가 전자라고 하고 전자가 특히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전자에 의한 전자기파가 전기장이 퍼질 거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과거에 있던 전기장이 이 전자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고 공지물질 물리 2에서는 그 효과를 이용을 해서 제가 알기로 그 퍼미티비티 계산을 하게 돼요. 퍼미티비티 양자역학으로 계산을 하는데 고전적으로는 이 이론을 써도 가끔 맞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거는 상대론적인 효과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논 로컬 이펙트를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효과 때문에 논 마르코비안 이펙트가 생기고 이것도 역시 과거에 어떤 입자가 했던 일들이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게 그 첫 시간에 얘기했던 그거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논 로컬한 성질이 이 논 로컬한 성질을 띠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게 토폴로지컬 스테이트. 토폴로지컬 스테이트는 논 로컬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상호작용과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알겠지만 왜 논 로컬이 그거에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스핀도 상대론적인 양이어서 원래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스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전자가 양선자 주변으로 그 운동을 할 때 상대론적으로 스핀이 그 움직이는 전기장 속에서 전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느낀다 라는 의미로서 스핀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 상대론적인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 로컬, 넌 로컬 그러니까 로컬 이펙트는 정보가 빛의 속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효과들은 다 로컬 이펙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양자정보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메저먼트랑 모니터링 피드백이라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메저먼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냐면 디코헤런스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애초에 측정을 실시간으로 한다는 개념조차 사실 애매하죠.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들 빛의 파장은 실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람 눈도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메저먼트라는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실험적 구현 어떻게 해야 디코헤런스를 잡는지에 대한 방법론들도 아직은 명확한 게 없습니다. 밑에 이제 인텐글먼트 관련 얘기도 다 그런 얘기고 이 오픈 컨텐츠 시스템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은 거죠.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정보를 처리할 디멘전이 일반적인 양자역학의 제곱의 미래를 해요. 그래서 그 제곱이란 개념은 이따 나올 양자 상태가 벡터가 아니라 매트릭스로 기술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효율적으로 어떻게 알고리즘을 구현을 할 거냐에 대한 그 방법론도 아직 되게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계산하면 이런 계산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한 에러 커렉션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양자정보에서 하는 채널 얘기도 네, 채널의 인바이러먼트 개수, 다리 개수, 인바이러먼트랑 몇 개 상호작용하느냐. 네. 그래서 일단 양자역학을 저희 배웠죠. 라고 가정할게요. A번 슈레딩거 방정식을 알고 있습니다. T는 토탈 시스템을 얘기해요. 아까 그래서 그림에 여기 전체 시스템을 의미를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해밀토니언, 힐버트 스페이스 해밀토니언, 시스템에 대한 힐버트 스페이스와 해밀토니언이 존재하죠. 그거에 맞춰서 각각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이 텐서 프로덕트는 지금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두 시스템을 그냥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붙여놨고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학적으로만 연결 다리를 지어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는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실제로 벡터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인바이러먼트는 시스템이랑 이건 지금 독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독립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죠. 근데 이제 이 둘 간의 인터랙션 텀이 이 효과들을 섞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밀토니안을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스템 해밀토니안의 디멘전은 일반적으로 양자상태 복수수를 쓰고 D는 그 각 입자가 갖는 에너지 스테이트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님이 2가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해서 뭐 p 오비탈 가지고 하게 되면 3이 되겠죠. 뭐 광자 같은 경우에는 광자도 모드마다 모드 개수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뜻하고, n은 넘버를 뜻합니다. 그 입자 개수를 뜻하고, 그러면은 이 행렬의 크기는 이제 D의 2n승 by D의 2n승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몇이 되는 거지? D의 4n승이 되는 거죠. 총 필요한 정보는. 근데 그게 복소수니까 그거 곱하기 2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실수 각각 2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미 저걸로도 풀기 어려운데 환경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디코헤런스 문제 때문에 양자 상태의 고전적인 특징을 갖는 그걸 서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가 이제 웨이브 펑션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할 수 없어서 이 데니시티 매트릭스라는 걸 도입을 하게 돼요. 데니시티 매트릭스는 이제 퓨어 스테이트로 만든 데니시티 매트릭스의 이제 컨볼루션 합이라 그래서 그 P가 확률이 되고, 이 P는 뮤에 대해서 다 합치면 1이 돼요. 그래서 이 P는 고전적인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적인 퓨어 스테이트인데, 얘가 이제 열로 붕괴되는 과정을 이제 디코헤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데니시티 매트릭스의 기본적인 성질은 헐미션이고, 트레이스가 1, 그게 뭐냐면 확률이 총합 1, 그래서 확률이 보존되는 개념. 그리고 이게 데니시티 매트릭스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면 이런 형태가 띄어요. 근데 이때 조건은 이 확률 P가 시간에 독립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걸 모델링하는 게 이제 오픈 컨텐츠 시스템의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등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퓨어 스테이트면 이 두 개가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면 이게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가 돼서 제곱해도 자신이 돼요. 그래서 트레이스를 해도 똑같은데 이제 그게 작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작을 수 있는 경우가 뭐냐? 그게 이제 믹스드 데니시티 매트릭스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믹스드 스테이트와 퓨어 스테이트로 기술을 합니다. 이 믹스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믹스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퓨어 스테이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짓는 방법은 제곱을 했을 때 같냐 안 같냐 이고 이제 이 트레이스 그래서 이제 이 데인시티 매트릭스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값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퓨리티랑 인텐글먼트 엔트로피. 퓨리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제곱의 합이 서로 다르니까 그냥 그 값 자체로 둘 수 있고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픈 그 디코이런스가 발생하는데 퓨리티가 보존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많아요. 모델이 제시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퓨리티에 대한 어떤 모델을 두고 퓨리티를 분석을 해서 시스템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D분의 1이냐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인테그먼트 엔트로피는 이제 저희가 정보 이론에서 샤논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아마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양자학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폰 노이만 엔트로피가 그거고 그걸 일반화한 게 랜리 엔트로피. 랜리 엔트로피 중에서 특수한 게 2분의 1 랜리 엔트로피인데 그걸 로가리드믹 네거티비티라고 하고 이 양은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은 인텐글먼트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끈이론에서 제시한 방법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퓨어 스테이트는 이렇게 쓰죠. 믹스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되게 극단적인 믹스드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벡터가 갖고 있는 디그리 프리덤이 D라고 했을 때 다 이제 동등한 확률로 D개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D는 밖으로 빠지게 되고 요 푸사이가 컴플리트하기 때문에 애초에 힐버트 스페이스가 컴플리트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게 이제 D분의 1을 갖게 되죠. 이게 완벽한 고전력학적으로 열평형 상태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머 다이나믹 리밋에서 덴시티 매트릭스 이렇게 기술이 돼요. 그래서 이거의 트레이스 제곱의 트레이스가 이제 d제곱의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d제곱분의 1의 id가 되고 이거의 트레이스를 취하면 이 i가1이 d에 있는 거니까 d분의 1이 돼요. 그래서 d분의 1이면 완벽하게 열평형 상태인 거고 양자역학적인 상태 다 사라진 거고 1이면 완벽하게 양자역학적인 상태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중간 어딘가면 믹스드 스테이트는 이제 분석하기 어렵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까 말한 그 디멘전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가 매트릭스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 입자 4개 스핀이 디그리 프리덤이 2인데 그게 4개만 있어도 행렬이 256 곱하기 256으로 늘어나요. 직접 코드를 짜봐. 근데 막 실험에서 구현한 나노미터 단위 막 그런 것들은 개수를 셀려면 셀 수 있긴 한데 뭐 1000개 뭐 몇천 개 될 건데 그럼 이제 다 확인할 수 없죠. 그죠? 너무 커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텐글먼트 관련 얘기인데 인텐글먼트는 첫 번째로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눠야 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이렇게 여기를 A, 여기를 이렇게 B로 두고 전체는 이제 토탈 힐버트 스페이스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누고 나눴을 때 여기를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 A이고 여기 힐버트 스페이스 B라고 부르면 얘네들의 컴포지 시스템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텐서 프로덕트를 쓰고 근데 이제 이게 세퍼러블일 수 있어요. 세퍼러블이면 얘네 둘이 수학적으로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인수분해해서 쓸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텐서 프로덕트를 그냥 벡터를 갖다 붙인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진짜로 따로 써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세퍼러블이라고 하고 믹스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합은에는 딱히 영향이 없이 그 각각의 퓨어 스테이트 데ን시티 매트릭스의 그 텐서 프로덕트의 합으로 또 기술 가능합니다. 이게 왜 세퍼러블이냐? 어떻게 증명하냐면 뒤에 나올 인텐그먼트 메저에 대한 기준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텐그먼트는 결론은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텐서 프로덕트로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구조도 복잡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냐에 대한 방법론도 뒤에 나오지만 NP 하드 문제 이게 세퍼러블이냐 뭐냐 인텐글이냐에 대한 석적인 검증은 인수분해 자체를 하려면 그게 NP 하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인텐그먼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양단에 있는 시스템이 양자역학적으로 코릴레이트 된 거,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P가 아까 말한 건 고전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양자역학이랑은 좀 별개인 거죠. 이거는 양자역학적으로 코릴레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아니면 코릴레이트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인텐글먼트 매저에 관련된 얘기인데 인텐글먼트 매저는 함수예요. 어떤 데니시티 매트릭스를 넣었을 때 인텐글먼트 엔트로피 값을 주는 함수인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항상 양수해야 되고 0이면 데니시티 매트릭스가 분리 가능해야 되고 저게 최대일 때는 벨 스테이트라는 값을 써요. 벨 스테이트는 뭐냐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벨 스테이트는 이거예요. 하나가 업이면 하나가 다운인 거고 하나가 다운이면 하나가 업인 거고 이런 상태의 조합을 벨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데니시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로컬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 시스템 각각의 그냥 어떤 이 시스템이 각각 시간 연산을 가해져도 유니터리 매트릭스나 유니터리 매트릭스 좌표 변화예요. 좌표 변화를 가해도 전체 인텐글먼트의 값은 변하지 않아요. LOCC가 이제 그 아까 유니터리 매트릭스인데 LOCC가 로컬 오퍼레이션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메저먼트 같은 게 있는데 아무리 여기 측정을 한다고 한들 엔트로피 개념이니까 뭔가 매저를 하면 그 정보를 알게 되죠. 그럼 엔트로피는 사실 줄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로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절대로 작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상태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엔트로피는 생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PI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양자 상태가 구해지고 진짜 계속 측정을 해요. 100번, 1000번 대학원생이 노력해서 측정을 하고 PI를 그냥 그래프로 찍어내요. 측정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죠. 그러고 이제 각 측정 결과에 맞는 값들을 쭉 분석을 하면 이제 이 데니시티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는데 측정을 한 뒤에 엔트로피를 제거는 전체 엔트로피보다는 항상 커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전체 합치면은 이 PI 때문에 생긴 여러 조합이 있는데 걔네들이 많이 상쇄시킬 수 있어요. 엔트로피를. 그래서 요거를 쓰고 이 14번식이 중요한 게 왜 이게 세퍼러블 스테이트인지를 증명하는 데 쓰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엔트로피, 인텐글먼트나 아니면 퓨어 스테이트 관련해서. 퓨어 스테이트랑 믹스 스테이트 차이가 그러면 중첩 여부 고전적으로 중첩 여부. 이 PI의 값. 결국 이 P뮤가 1이면은 다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뜻이니까. 총합의 확률이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클래시컬하게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클래시컬하게 중첩이 되어 있다는 건 실제로 입자 분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자 한 100만 개를 두고 입자 100만 개를 두면은 어떤 데인시티 오퍼를 1번 오퍼 데인시티 매트릭스가 뭐 한 몇 퍼센트 있는 거고 2번 오퍼레이터 몇 개 있는 거고 3번 데인시티 매트릭스 몇 개 있는 거 확률적으로 이게 뭐 한 100만 개가 이게 25만 개, 이게 50개, 이게 25개 실제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데 전자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상태는 100만 개가 아니라 한 개에 대해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묶음, 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이 한 가지의 이 데인시티 매트리스의 조합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25p1 더하기 50p2 더하기 25p3죠. 나누기 100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개의 이 시스템을 100개를 만들어요. 복제는 아니고 만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100개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클래시컬한 거예요. 실제로 입자가 그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근데 양자학적으로는 이제 이건 좀 더 봐야 되겠네.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전체 입자가 100개가 있어요. 이 100개가 상태가 이제 이 안에서 혼합이 될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데인시티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겠죠. 근데 데인시티 매트릭스가 클래시컬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이 100개의 정보가 다 양자역학적으로 존재를 할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게 이제 100개의 상태가 다 이 안에 슈퍼포지션 되어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지금 제가 가정하는 그냥 느끼는 믹스드 스테이트는 이 100개면 100개 중 뭐 한 몇 퍼센트 확률로 이런 게 있고 지금 몇 퍼센트 확률로 이런 게 있고 몇 퍼센트 확률로 이런 게 있는데 이 확률을 결정하는 건 아마도 이 100개 중에 한 25개가 이런 상태로 묶여있어요. 100개 중에 50개가 이런 상태로 묶여있고 다 다른 25개, 50개, 20개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이제 클래시컬하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100개 양자역학으로 중첩되어 있는 게 아니라 25개 따로 놀고 50개 따로 놀고 25개 따로 놀고 중첩이 아니면 고전적인 고전적으로 진짜 분포가 그렇게 그래야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깨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확인하고 다음 발표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인시티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은 그 퀀텀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볼루션 하느냐를 서술을 하죠. 데인시티 매트릭스는 그런 퀀텀 스테이트의 캣 상태와 브라 스테이트의 이제 어떤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 I 하바 라운드 T 라운드 사이 해밀토니안 부사이니까 이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얘를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이렇게 돼서 이거 그냥 생긴 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요 커뮤테이터는 이걸 만족하게 되는 걸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오픈 퀀텀 시스템에서 현재 우리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 더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 트레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건부 확률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때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면은 표를 그리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건 확률이 있겠지만 여기 뭐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안 발생했고 어중간한 발생했고 안 발생했고 어중간한 하면은 각각 확률이 있을 거고 그게 곱해져서 이렇게 다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총합이 이렇게 적히고 여기에 대한 총합이 이렇게 적히고 그 총합은 양쪽으로 다 1이 되는 게 우리가 알던 상식입니다. 여기서 파셜 트레이스가 뭐냐? 이걸 이렇게 다 더하는 행위, 이렇게 더한다는 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다 없앤다는 뜻이죠. 이거에 대한 정보를 없애는다는 뜻이고 실제로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은 매트릭스의 디멘전이 줄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의 정보를 얻으려면 이 방정식을 토탈 방정식을 풀고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트레이스를 취해서 정보를 얻어야만 해요.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한 게 이 크라우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U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쓴 이유는 해밀토니안 시간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푸는 게 진짜 어려워요. 어렵고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해밀토니안이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런 항을 포함하는 순간 대수적으로 절대 못 풀어요. 그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지. 그거에 대한 방법론도 아직은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로즈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상상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넌 허미션 시스템이 해밀토니안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실수가 아닌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실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얘는 어떤 경우냐면 오픈 퀀텀 시스템인데 그 확률이 보존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입자가 확률이 보존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입자 100개가 이렇게 존재했는데 얘네들이 밖으로 다 누수가 돼서 시간이 결국 지나면 이 안에 있는 입자수는 0개로 가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걸 좀 더 이 확률을 보존한 아니지 0개로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트레이스 넌 프리저브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확률이 1이 아니게 되면 그건 뭐야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시스템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보다 쉽게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연구 목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나마 이제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어떤 방정식 이렇게 쓰게 돼요. 이거를 아까 말한 린드블라드 마스터 이퀘이션이라고 써요. 이거를. 린드블라드라는 사람이 찾아냈기 때문에 물론 이 방정식의 그 토탈 이름은 JK 앨런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4명 있어가지고 이거 유도를 할까 말까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트레이스 프리저브한 상태에서는 이런 방정식을 쓰게 되는데 얘가 넌 리니어예요. 넌 리니어. 왜냐하면 예를 들면 푸사이가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케프라가 그래프 방정식이 I have around T around 푸사이는 H 마이너스 푸사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여서 지금 약간 상승가 뭐냐 얘가 약간 미분이면 뭔가 삼승에 관련된 항을 넣어서 이게 넌 리니어 이퀘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대수적으로 절대 못 풀고 다 수치 해석으로 풀어야만 해요. 근데 이거는 푸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방정식인데 이 항이 양자 시스템을 초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약간 메저먼트 비슷하게. 근데 그 효과를 줄이고 라고 얘기하기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 아무튼 이것도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고 왜 이런 5가지를 줬냐?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걸 왜 도입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게 잘 설명이 되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른 게 설명이 잘 되고 그런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번씩을 만족하는 걸 이제 퀀텀 다이나미컬 세미그룹이라는 수업자가 만든 개념이 있어요. 왜 세미그룹이냐면 1번이 그룹 성질에 의한 항등원 성질이고 이게 이제 연산에 의한 연산 성질 그리고 컴플리트니스 그러니까 완전 양수 값을 주는 함수이고 아마 이것 때문에 세미그룹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t에 대한 극한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미트 fxn0가 이런 함수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러면 이제 얘가 연속이 잘 정의가 된 건데 이 x0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이런 식으로 연속이 정의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증명에 쓰여가지고 써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그룹의 장점이 뭐냐?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탈 시스템이 있고 그거를 시간에 따라 연산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날리는 것과 환경의 정보를 날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연산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이런 마르코비안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이나믹스에 대한 그 입장에서 과거의 효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이 환경의 정보를 미리 없애버리면 그 정보가 미래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교환 관계가 마르코비안인 걸 좀 내포를 하고 있고 그런 내포 과정들이 또 이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더 많이 들어있다. 유도는 일단 잠시 스킵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런 형태로까지 줄일 수 있는데 51번식, 52번식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때 이 이펙티브 해밀토니언은 아까 말한 넌 허미션 해밀토니언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넌 허미션 효과를 더 잘 푼 거고 이 뒤에 하면 퀀텀 점프텀이라고 그러는데 이 퀀텀 점프텀은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저먼트를 하면 붕괴가 되죠. 매저먼트를 하면 붕괴가 되는데 그 매저먼트 자체가 불확실한 거예요. 측정을 했는데 제대로 측정을 했느냐. 그 측정을 잘 했으면 이 앞에 상수가 1이 되고 그 측정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으면 여기에 또 곱하기 그 확률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뉴메리컬하게 푸는 그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뒤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는 이게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은 어떤 상태로 붕괴가 되는데 시간에 따라 그 붕괴하는 비율을 나타나게 되고 얘가 그 양자광학과 콜드 애톰 그리고 핵물리에서 아이디어를 비롯해서 만들어진 방정식. 넌 마르코비안 어떠냐?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유도 과정을 보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져왔는데 해석을 잘 해보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 양은 이 초기 조건이죠. 이 초기 조건에 대해서 이 해밀턴의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인데 계속 접근을 하니까 계속 영향을 받고 더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건 얘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가 얘랑 똑같고 이 뒤에 있는 게 어떤 적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계속 담겨있다는 뜻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기로 이런 양자역학적 시스템을 어떻게 잘 풀었느냐 했을 때 클로즈드 퀀텀 시스템은 그 대할 그리고 디빈센조 이 사람이 2003년에 이제 퀀텀 컴퓨테이션 인 클래시컬 시뮬레이션인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양자역학적 계산을 고전 컴퓨터를 어떻게 이용하겠느냐 했을 때 썼던 방법이 세컨드 퀀타이제이션과 그 파이만 패스 인테그럴에서 오는 윅 시오렘이라는 개념을 써서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고 넌 허미션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연관된 게 패시브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라고 어떤 시스템이 계속 환경과 상호작용하니까 그 환경 쪽으로 프로젝션이 가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프로젝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풀 수 있고 포스트 셀렉션 퀀텀 트래젝토리 메소드인데 이 퀀텀 트래젝토리 메소드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입자가 있어요. 그럼 얘가 그러니까 시스템 해밀토니안이 H-I 감마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이 푸사이가 이 푸사이의 변화량은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대로 쓴 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해밀토니안이 계속 영향을 줘요.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시스템에 깔려있는 거니까. 근데 외부 상호작용이 N이라고 쓰잖아요. DP라고 씁시다. DP. 확률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1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이 감마가 작용할 수도 있고 안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미분 방정식이 스토캐스틱 미분 방정식이 돼서 수치 계산론으로밖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dt 지날 때마다 확률적으로 이게 여전히 있어요. 이게 여전히 있어요. 또 그 다음 dt 지날 때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얘를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타임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사이클 돌렸죠.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죠. 그럼 이제 그 상태가 최종 상태가 나올 거예요. T1 이렇게. 이 짓을 또 해요. 또 해요. 컴퓨터가 100번, 1000번, 만번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퀀텀 트래젝토리 메소드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타임마다 이 P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프로그램 상에서. 이 P가 발생했으면 애초에 이 P는 수도 랜덤 넘버니까 그 확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컴퓨터 랜덤을 해서 어떤 값이 나오면 이걸 작용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신호를 알 수 있잖아요. 컴퓨터가 저희가 뽑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저 감마가 발생했는지 다 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래젝토리 메소드고 이 non-omission 시스템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이게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것만 추출을 해요. 확률상 매우 적겠지만 그걸 이제 포스트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 추출을 하고 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평균을 내면 정확하게 이 방법과 똑같게 돼요. 되게 귀찮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게 생각보다 파워풀하고 되게 많은 데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연구에서.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린드블라드 마스터 이퀘이션은 이 친구는 셀렉션을 안 해도 돼. 그냥 이거 다 평균 내서 합치면은 그게 린드블라드 마스터 이퀘이션이 된다고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쓰고 있는 이 third quantizations이라는 개념. 왜냐면은 이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가 요거 있지. 그러니까 얘의 캣 상태와 각각 지금 캣 상태와 불화 상태에 영향을 주죠. 근데 이거를 통째로 그냥 하나의 오퍼레이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오퍼레이터를 양자화하는 게 third quantization. 그러니까 first quantization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게 그러니까 이걸 푸는 게 first quantization이고 second quantization은 이 얘네들의 입자 개수가 많아졌을 때 그 입자 개수들로 하여금 양자화시키는 게 second quantization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타임 다이나믹스를 양자화시키는 게 third quantization. 이건 다 선형대수 개념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이 매트릭스가 정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얘를 일렬로 세우는 걸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해밀토니안이나 요 L의 인터랙션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 고차항들의 개념이 들어가면은 손으로 절대 못 풀고 가장 알려진 제일 좋은 건 파이만 패스 인테그랄인데 그것도 하기 싫지만 파이만 다이어그램 그래야 되고 파이만 다이어그램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갖고 있고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어떻게 시행착오이겠죠. 인터랙션은 제가 알기로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걸 잘 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 방정식을 다 안 푸는 거예요. 너무 풀기 힘든데 시간도 그렇고 계산 양도 그렇고 풀기 싫으니까 뭘 이용을 하냐면 시메트리한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누구의 시메트리냐? 이 전체 양자 상태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해밀토니안이죠. 해밀토니안이고 오픈 퀀텀 시스템에 대해서 요 L 오퍼레이터도 이제 기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시메트리를 분석을 할 겁니다. 시메트리는 뭐가 있냐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트랜스레이션 시메트리고 페리티 시메트리도 있고 로테이션 시메트리도 있는데 이런 시메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메트리는 이 그룹 시오리에 시메트리 그룹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 시메트리 그룹 안에 있는 원소들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방법론은 다음 발표 때 하게 돼요. 이 안에 원소 뭐가 있냐? 일단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차지 인버전 시메트리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전화에 수학적으로 전화 마이너스 1은 플러스로 바꾸고 플러스 1은 마이너스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였지? 그다음에 카이럴리티라는 게 있고 서브레티스 시메트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넌 허미션 같은 경우에는 수도 허미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페리티도 존재하긴 해요. 페리티도 이런 것들로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는 아니에요. 요 57번씩까지는 완벽하게 다 분류가 됐어요.
58번은 아직 오픈 퀘스천입니다. 이걸로 분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냐면 i를 마이너스 i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임을 마이너스 t로 바꾸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이 i를 마이너스 i로 바꾸면 t의 음수가 들어가는 효과를 똑같게 되죠. 그리고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는 스핀 방향, 그러니까 타임과 관련된 양을 다 바꿔. 자기장도 타임에 관련된 양이고, 그래서 스핀이 바뀌어요. 스핀도 바뀌고 모멘텀도 바뀌죠. 모멘텀도 시간에 관련된 항이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 저번에 얘기했던 이 용찬이가 발표했던 그 퀀텀 스피널 이펙트. 퀀텀 스피널 이펙트는 그 스핀 다운이 왼쪽 반시계로 돌고 스핀 업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걸 타임 리버설을 시키면 스핀 업은 다운이 되고 다운은 업이 되고, 심지어 시계 방향 반시계가 되고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 되니까 안 변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있게 돼요. 차지 인버전은 파티클 홀 시메트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밴드에서 파티클 홀을 얘기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밴드를 위아래 뒤집는 거죠. 파티클 홀 시메트리. 카이럴리티는 이 타임 리버설과 파티클 홀 시메트리가 같이 있게 되면 카이럴리티가 발생하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는 밴드 입장에서 여기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페르미 에너지 기준으로 이 점대칭에도 점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파티클 홀 시메트리는 얘기를 잘못했는데 이 k가 0인 걸 마이너스 k로 바꿔줘요. 여기. 그랬을 때 카이럴리티는 이 두 개가 동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점이 찍히게 돼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둘 다 같은 모멘텀 성분을 갖고 있어서 한 방향 운동밖에 안 해요. 그래서 퀀텀 홀 이펙트에서는 카이럴리티가 존재를 해서 한 방향 스핀밖에, 한 방향 전류밖에 안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다음 발표 때, 첫 번째 발표 때 뭐 하게 되냐면 이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개념과 밴드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토폴로지컬 분류는 해밀토니안을 프리 변화를 하면 그게 밴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거를 밴드 티오리라고 하고, 그에 대한 근거는 양자극 때 배울 거예요. 왜 프리 변화를 하는지. 근데 그게 이제 위상학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겠냐. 그래서 토폴로지컬 밴드 티오리, 분류하는 방법론과 분류 체계들, 그리고 그 분류가 주는 되게 이점들이 있어요. 그게 버그 바운더리 코레스폰던스고, 피지컬 시스템 뭐가 있냐. 두 번째는 non-omission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밴드 시오리가 블로우 밴드 시오리예요. 왜냐면 블로우라는 사람이 블로우 정리라는 걸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정당성 입증했기 때문에. 근데 non 블로우 밴드 시오리는 뭐냐? 주기적 성질을 가지면 얘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밴드가. 근데 토폴로지컬 밴드 시오리는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메비우스 띠처럼 페이즈가 안 맞게 돼. 메비우스 띠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면은 위에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페이즈가 마이너스 1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토폴로지컬 밴드 시오리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non 블로우 밴드 시오리는 애초에 돌아오지 않아요. 한 3바퀴, 4바퀴 돌아야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밴드가 어떤 구조로 그려지냐? 이게 컴플렉스 플레인인데 컴플렉스 플레인에서의 관점이고, 시작이 여기였다면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뭔가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럼 얘는 지금 총 제가 4파이를 그리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그리게 되고 non-omission에 대해서
밴드의 값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예요.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클로즈 퀀텀 시스템보다 애초에 이제 얘는 복소수에서 해석을 해야 돼서 시메트리가 더 필요하게 돼요. 그게 서브레티스 시메트리랑 수도 허미션 시메트리고, 그걸로 이 에이지 시메트리가 10개로 분류가 되는데 42가지인가? 42가지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도 벌크 바운더리 코레스폰던스라는 게 개념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오픈 퀀텀 시스템은 서드 퀀타이제이션과 이 텐폴드 웨이라는 걸로 분류는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이제부터 논문 얘기 아니에요. 제 생각에 했는데, 이 텐폴드 웨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타임 다이나믹스 얘기죠. 타임 다이나믹스 얘기에 같이 들어온 얘기가 뭐냐면, 시간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상태가 뭐가 되겠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시간 따라 변하지 않는 스테이트. 어떤 건 수렴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죠. 0으로 수렴하면 트리비얼한 거니까 무시해도 되지만,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죠. 그런 애들이랑 애초에 이 벌크 프로퍼리티라는 게 밴드 입장이에요. 벌크 프로퍼리티 밴드 입장인데, 밴드 입장이랑 그 스테이트 스테이트가 서로 독립적이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안 그래 보여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제가 얘는 고려해야 될 게 두 개여서 그래요. 이 두 개. 근데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써놨죠, 제가 여기다가. 사실은 얘와 얘 사이의 어떤 경쟁 구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 경쟁 구도를 보려고 이 항을 도입을 한 거예요. 얘가 1이면 원래 상태랑 똑같게 되고, 얘가 0이면 아까 봤던 식이랑 똑같게 되고, 얘가 1이면 이제 이 식이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요. 그 요 에타 값으로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독립적이냐에 대한 아직 의구심이 남아있고, 독립적이다 가정을 했을 때 또 이제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또 이상적 이 시메트리 분류까지 또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경험상 이 벌크 토폴로지랑 스테디 스테이트 토폴로지가 다르면 독립적인 것 같은데, 같을 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같으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디코이런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존재하게 돼요. 경험상.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디코히런스 프리 서브스페이스라고 해서, 얘가 이제 나중에 이 클로즈 컨트롤 시스템의 토폴로지컬에서 뭐랑 대응되냐면, 이 들어봤을 사람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마이어나 제로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해. 마이어나 제로모드는 클로즈 시스템에서 정의한 어떤 외부와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고, 얘도 그런 개념을 차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연구는 이 식의 해밀턴의 0일 때 지금 다 끝났어. 저는 궁금한 거죠. 둘 다 포함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사실 이게 실제 현실인데, 아직 아무도 아니고, 가장 최근 논문이 24년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논문이 24년도 논문이에요. 그걸 관련된 25년도의 논문이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면, 저한테
25년도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걸 다루기 시작했어. 근데 그 사람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의 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추천은 이제 이 교과서가 오픈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교과서인데 되게 좋아요. 쉽냐 어렵냐에 대한 얘기는 하긴 어렵네요. 그린피스 책에 11챕터랑 12챕터에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요. 특히 그 토폴로지 입장에서 11챕터가 나오거든요. 그린피스가 심지어 다루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이건 이제 2019년에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한 거에서 오픈 컨트롤 시스템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에 대한 논문이고, 여기에 이제 인텐글먼트가 이제 NP 하드 문제다라는 걸 언급한 논문이고, 죄송해요. 이게 그 NP 하드 문제에 대한 논문이고, 이게 그 인텐글먼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논문. 네. 질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앞에 거 해도 되나요? 네네, 상관없어요. 세미그룹 기내그룹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세미그룹 정의는 그냥 결합 법칙을 성립하는 게 세미그룹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합론에서 셋에서 오퍼레이터 하나, 그러니까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하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합 어소시에이티드 쓰면은 어소시에이티비티, 수학적으로 이걸 세미그룹이라 하더라고요. 클로즈드는 정의 보장이 클로즈는 디폴트네. 클로즈는 디폴트. 그래서 클로즈드 디폴트의 어소시에이티비티, 항등원, 여관, 그 순으로 이제 그룹이 정해야 되죠. 근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마도 얘가 음수가 될 수 없음에 그러니까 그룹 성질을 띠긴 하는데, 여건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지난 뒤에서 여건을 정의할 수 있는, 여건을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상호작용, 오픈 컨트롤 시스템의 인바이런트 상호작용이니까 비가역적이어서 여건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오는데 저도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증명을 심심하면 따라가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트레이스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 이 트레이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제 그 마르코비안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함축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첫 번째로 느끼고, 자동적으로 트레이스가 1이 만족을 하게 돼요. 여기 이게 그 그룹 성질 연산이 이렇게 정해야 되고, 오퍼레이터 스페이스는 지금 하기엔 좀 이름감도 있어요. 이게 결국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개념을 가져오게 돼서, 오퍼레이터 스페이스의 장점은 그 C D의 n승에서 이 C D를 한 번에 포함을 해줘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그냥 n 개만 있어도 돼요.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로 표현하고 싶으면 진짜 이 정도의 디멘전을 갖게 되지만,
그냥 그걸 추상적으로 그냥 오퍼레이터고 어떤 성질을 만족해 라고 해버리면 저희는 그냥 n 많아봐야 n 제곱개만 써도 돼요. 물론 제약이 많아요. 이 데인시티 오퍼레이터가 가우시안 스테이트니까 E의 마이너스 오퍼레이터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언이 non 인터랙팅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제약이 많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아니에요. non 가우시안 스테이트는 인터랙팅 스테이트면 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차차차 증명을 따라가 보면 나옵니다. 그럼 선형대수만 있어도 안 돼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상대수는 뭘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수학 말고 물리를 배워야 되는데 물론 그게 수학이지. 책 이름이 있어. Theory of Quantum Manybody인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했던 책은 이제 오렐랜드라는 사람이 썼고 퀀텀 매니바디를 알아요. 퀀텀 매니바디는 뭐가 있냐면 그 첫 번째로 시메트라이즈드 스테이트라고 이 웨이브 펑션에 보존 성질과 페르미온 성질을 넣어버려요. 이 보존과 페르미온은 입자 교환에 대해서 대칭 반대칭 성질을 갖죠. 그 성질을 내포해서 시메트리라이즈 스테이트라는 이름을 쓰고 거기서 수학이 좀 많이 있어요. 그때 이 보존과 페르미온은 뭐로 일반화시킬 수 있냐면 오퍼레이터로 일반화시킬 수 있어서 그 퀀텀 하모니 오실레이터 배웠어? 양재 거기서? 아직 안 배웠어. 거기에 이제 A 대거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1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A 대거 빼기 A 대거 A가 1 1은 1 행렬 정확한 1은 행렬이에요. 행렬로 따지면 이게 사실 보존의 성질이고 페르미온에 대해서는 AA 대거 플러스 A 대거 A가 1을 만족을 해요. 둘이 전혀 다른 수학을 만족을 해서 이때 쓰는 수 체계가 바뀌어요. 여기서 실수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라스만 넘버라고 그런 걸 또 쓰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수학을 배워야 되냐,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수학을 배워야 돼. 되게 그라스만 넘버는 현대대사학적으로 링 시오리에 있고 사실은 그냥 얘가 숫자가 벡터고 곱이 외적인 현상을 의미하게 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미분이랑 적분이랑 같고 제곱이 0이에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수학 공부할 그냥 선형대수만 알아도 알고 이 책 공부하면 상관없어. 오픈 퀀텀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학 공부하면 그룹 티오리 정도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입자물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입자물리에서는 이제 그 유니터리 그룹 그리고 시메트리 그룹 그리고 팩터 그룹 잉여 그룹이 영어로 뭐예요? 코 그룹이에요. 팩터 그룹 목군이고 잉여군이 아마 코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정확하게 안 돼요. 현대대수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럼 사실 싹 다 공부해야 돼.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다 공부할 필요 없고 증명을 공부할 필요 없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때문에 그러는데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 얘기하니까 토폴로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인베리언트 계산을 하는데 저희가 밴드 스트럭처를 쓰잖아요. 밴드 스트럭처 어디 있냐면 N 매니폴드에 있어요. 미분 기하를 좀 해야 돼.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가 잘 정의된다는 게 미분 기하에서 보장을 하고 또 계산은 또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하기 때문에 컴플렉스 애널리시스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증명은 아니고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정리가 뭐가 있고 정의가 뭐가 있고 예를 들어 이 N 매니폴드 밴드 스트럭처를 보장하는 개념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가우스 보넷, 가우스 보넷. 가우스 보넷 정리라고 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왜냐면 이 측지적, 그러니까 지오데시컬 커버처라고 그러지만 물리에서는 이 커버처를 나중에 베리 커버처라고 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요소들이 다 물리 용어로 바뀌어요. 여기 오일러 지표 모이고 하지만 얘가 결국 베리 페이지가 돼요. 2파이가 베리 페이지가 되고 그러면 커버처가 베리 커버처가 되고 이걸 정의하는 게 베리 커넥션 개념이에요. 그게 그리피스 11챕터에 약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게 어떻게 정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입장에서는 수학을 좀 공부해야 돼요. 그럼 이 접근 어떻게 하느냐? 컴플렉스니까 가우스 리만 누구지? 컴플렉스에서 유명한 사람 호시 리만 적분 했어요. 호시 리만 적분 수리물리 원에서 배우긴 해요. 아마도 레지드 정리를 해가지고 사실 그 정도만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 공부 해야 마땅하다. 토폴로지는 특히 더. 그리고 지금 제가 찾은 논문 중에 이 오픈 퀀텀 시스템의 이 방정식을 풀 때 시메트리 그룹이랑 유니터리 그룹으로 얘를 블록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의 조합으로 이 복잡한 걸 구분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때 뭐가 쓰냐면 리프레젠테이션 시어리가 쓰는데 한마디로 필요한 거 공부하면 뭐가 필요하냐? 이게 1번. 2번이 컴플렉스. 얘는 토폴로지는 알수록 좋아요. 많이 알수록 좋아서. 알고리즘을 하게 되면 대수를 더 잘 알아야 되고 물리를 좀 더 잘 하려면은 해석학적인 부분들. 왜냐면 결국 이 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해석학의 도구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푸는 수치 알고리즘의 뭐 오차라든가 뭐 조건이라든가 그런 거 따지려면 또 해석학을 좀 알아야 돼요. 대부분 여기 적혀있는 논문들은 다 이런 걸 좀 베이시스를 하고 있죠.
저도 수학 공부 조금은 해야 돼. 근데 학부 수준까지만 증명을 외울 필요 없고 우리 수학자 아니까 거기 적혀있는 정리를 정리하는 것만 알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퍼터베이션 시오리도 딴 얘기인데 가져도 되긴 한데 이 퍼터베이션 시오리도 매트릭스 애널리시스에서 그러니까 이건 퍼터베이션 시오리는 미분 방정식 이론에서 그 스테이블이라는 성질에서부터 오서 편미분 방정식에서 온 거죠. 근데 편미분 방정식은 또 토폴로지 알아야 되고 해석 알아야 되고 이거 뭐냐 매니폴드에서 미분계도 알아야 되고 미분계에서 뭐 배우냐면 그냥 벡터 발류도 펑션에 대해서 배워요.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고 얘네들이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가 이 값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런 관계성들에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공부하는 미분계에서 느끼는 거 그냥 저기서 다루는 게 다 웨이브 펑션이구나. 그냥 미분계에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벡터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뭐 커버, 그냥 서페이스 뭐 그런 개념들이 그냥 사실 다 파라미터예요. 그냥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수학은 더도 말고 딱 학부생 수준 정도까지만 공부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특히 양자정보 할 거면 양자정보 이론은 수학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웬만한 논문이나 사람들이 다 수학과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정도 공부는 하면 좋습니다. 끝났어요. 네? 하나 더 여쭤봐도 네. 그 마르코비안이랑 네. 논마르코비안한테 네. 논마르코비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